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과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교과서 기억나세요? 가장 첫 번째 장에서는 아마 인류의 출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문명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그 세계사 교과서의 두 번째 챕터, 또 그리고 그 속에서도 반 페이지나 혹은 딱 한 페이지로만 설명이 되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10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로 한번 떠나보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부터 한번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피라미드, 투탕카멘, 람세스, 클레오파트라, 또 미라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일단은 이미지가 떠오르신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이미 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우리들 현대 한국인들과는 시공간적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수천 년 떨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사실 우리들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문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역사적인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주 머나먼 시공간으로 일종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관념을 갖는 것은 필요할 겁니다. 자,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고대 이집트 문명은 대략 한 기원전 3100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한 3500년 가까이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 고대 이집트 문명기의 앞쪽에는 선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아마 짐작을 하셨을 텐데 선왕조 시대는 왕조 시대 이전 시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Pre-Dynastic Period라고 부릅니다. 자, 이 왕조 시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했을 때의 그 시간들이 다 이 왕조 시대에 포함이 되는데, 이 왕조 시대는 여러 개의 세부적인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규칙성이 나름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왕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시대들이 있어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 왕국 시대는 고대 이집트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대 이집트에 관한 이미지들은 대부분 다 이 시기의 산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던 시기이다 보니까 이집트가 보여줄 수 있었던 문화적인 퍼포먼스, 정치적인 퍼포먼스의 수준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어떤 통일기부터 이제 고, 중, 신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왕국기 중간중간에 로마 숫자로 1, 2, 3이라고 표현된 시대가 있죠. 바로 중간기들입니다. 이 중간기는 이집트가 여러 개의 정치체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예요. 중국 역사로 치면은 춘추 시대 같은 느낌의 시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중간기 역시도 순서대로 1, 2, 3 숫자를 붙여서 제1중간기, 2중간기, 3중간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고왕국 시대 앞쪽에 초기 왕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시대가 있는데, 이 시기는 이집트가 통일은 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앙 집권화의 정도가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일은 되어 있지만 이집트 내부가 어느 정도는 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그 내적 갈등을 완전히 정리하면서 중앙 집권화가 성공하면서부터 고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고왕국 시대에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피라미드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왕국 시대 3중간기 뒤쪽으로는 말기 시대 혹은 후기 왕조 시대라고 불리는 시기가 있는데, 통일은 되어 있지만 더 이상 이집트가 강대국이 아니었고
점차적으로 외래 세력의 침략을 받던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시기 동안의 이집트는 뭐 세계 최강 어떤 그 최강국으로서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를 했었는데 이 말기 시대가 되면 주변 지역의 다른 국가들, 뭐 이를테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성장한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같은 이 제국들에게 오히려 이집트가 침략을 받게 돼요. 그 말기 시대를 끝장낸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집트에서는 그리스 계통의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이 왕조를 프톨레미 왕조 혹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클레오파트라였습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집트를 다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파라오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한테 패배를 하게 되고 이후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집트 내에서는 문화적으로는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의 문화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렇게 이집트는 3,500년 동안 문명을 존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굉장히 기나긴 문명이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끝나는 순간이 오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고대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략 1600에서 1700년 정도 전의 일인데 고대 이집트 전체 역사를 염두에 둔다면 사실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이집트 문명은 대충 한 5100년, 한 55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자, 우리는 일단 이집트 남부 지역에 위치한 아스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이 아스완 지역은 전통적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의 최남단 경계로 간주되던 지역입니다. 이 아스완에는 필라의 섬이 있어요. 나일강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그 섬에는 이시스 여신을 위한 신전이 지어졌습니다. 아마 이시스 여신은 그래도 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집트 신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시리스 신의 부인이자 여동생이고 호루스 신에게는 어머니인 이 이시스 여신은 사랑이나 모성, 그다음에 이제 마법 등과 관련이 있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이 이시스 신전 한 귀퉁이에 좀 조금은 엉성하게 쓰여진 글귀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글귀를 에스메트 아콤의 낙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에스메트 아콤은 이 글귀를 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는 이 신전에, 그러니까 이시스 신전의 이제 신관이었죠. 자, 그런데 이 비문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사실 그 내용보다는 쓰여진 날짜에 있습니다. 비문이 쓰여지는 것은 서기 394년 8월 24일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메트 아콤의 낙서는 고대 이집트의 문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는 그 상형 문자, 그 신성 문자라고 불리는 그 글자가 쓰여진 마지막 사례입니다. 요컨대 이 비문이 쓰여진 이후에는 더 이상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성 문자는 이후 1822년에 프랑스의 학자인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에 의해서 해독이 될 때까지 무려 1400년이 넘게 완전히 잊혀진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 동안 이 지구상의 그 누구도 이 문자를 읽을 수는 없었다는 얘기죠. 자, 한 문화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문자와 언어가 필수적이라고 한다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에스메트 아콤의 낙서가 쓰여진 서기 394년 완전히 최후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기원전 30년에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집트에서는 이 고대 이집트의 문화는 계속 유지가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서기 394년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미 그 이전 동안 4,000년이 넘는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존속이 되어 왔었던 이 굉장한 문명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연표에서 이미 파악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역사에서 퇴장시킨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자,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는 대략 기원전 31년에 그 당시 이 지중해 세계에서 패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로마 제국과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파라오, 여성 파라오죠. 클레오파트라가 그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인물이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몰락해가고 있던 이집트를 다시 한 번 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와 파워게임을 시작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이 나긴 합니다. 자, 기원전 31년에 벌어진 바로 군사적인 충돌,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는 로마 제국에게 완전하게 패배합니다. 또 이집트 역시도 결국에 로마 제국의 속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때가 이집트 문명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이집트에서는 독립된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었으니까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영토로 편입된 이후에도 고대 이집트 문화가 이집트 땅에서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됩니다. 신전도 운영이 되고 사람들도 고대 이집트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 또 여전히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로마 제국은 이후 점차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작업도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데, 자, 국교라는 것은 그 국가의 공식적인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교라는 아주 구조적인 특수성 때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들을 원칙적으로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기 391년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집트에서 기독교 이외의 종교 의례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황제의 칙령은 당연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겠죠. 그 결과 이집트에서는 더 이상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운영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신전은 단순히 종교시설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기도 했고요. 또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이 폐쇄가 된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가 재생산이 될 수 있게 했었던 원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고대 이집트 문명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되고 기독교 문명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죠. 고대 이집트 문자도 더 이상 쓰이지 않게 되었고요. 자, 이처럼 문명은 탄생해서 또 결국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은 문명이 시작되었던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렇게 많지 않은 문명 중에 하나예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문명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그 현상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문명이라는 표현은 세계사교과서의 가장 앞부분에서도 등장을 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챕터 정도에서 이제 문명의 탄생 혹은 문명의 기원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문명이 언급이 돼요. 하지만 교과서에서도 이 문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명의 영어식 표현인 civilization이 시민을 뜻하는 라틴어 civis 혹은 도시를 뜻하는 civitas의 어원을 두고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도 아주 다양한 문명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고도로 복잡해진 인간 사회 정도로 정의를 한번 해보죠. 현대 고고학에서는 문명이라고 하는 현상을 그 이전 시대보다 더 발전되었다, 더 나아졌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전 시대와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얽히고 설켜서 아주 복잡하게 나타나는 사회 정도로 문명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종종 영어로 컴플렉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복합사회, 복잡사회 같은 용어들을 문명 대신에 사용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계속해서 문명이라는 용어는 쓰도록 하죠. 자, 문명과 관련이 있는 새롭게 등장한 현상들 가운데는 도시, 인구가 아주 과밀한 공간이에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계층, 계급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문자 체계, 기록이에요. 문자로 이제 쓰는 기록들, 중앙집권적 통치구조, 국가라고도 이제 불리는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직업의 분화, 어떤 전문적인 직업인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공공건축과 기념비적 구조물, 이런 것들이 다 이 문명과 관련이 있는 새롭게 등장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 이제 문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제 나름의 정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문명을 낭비가 가능한 사회, 혹은 낭비가 일상화된 사회 정도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요컨대 문명은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일에 상당한 양의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는 현상, 어떤 잉여스러운 딴짓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 문명이라고 불리는 현상 속에서는 그 낭비가 정말 중요하고 또 정말 의미가 있고, 또 심지어는 신성하다라고 하는 인식과 가치관도 같이 생겨나게 돼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바로 이 낭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피라미드는 엄청나게 거대한 건축물이지만 그 자체로는 사람의 생존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존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방식으로 엄청난 양의 자원이 투입되어야만 하죠. 전형적인 낭비의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피라미드는 그 건설 과정도 그렇고 또 그 기념물, 그 건축물 자체도 매우 신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명스러운 모습이죠.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 아이콘이 되는 데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여기는 행위들은 대체로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문명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현상들이 처음 등장하는 상황을 문명의 발생 혹은 문명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서도 이 표현들은 보통 한 챕터의 제목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등장한 인류 최초의 문명들, 아주 초기 문명들을 고대 문명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이집트 문명은 여러 고대 문명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대 이집트 문명은 자주 다른 문명들과 함께 이야기가 되는데 그때마다 거의 반드시 함께 사용되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어쩌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바로 4대 문명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로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만 사용될 뿐 뭐 아주 학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중국의 계몽사상가 양계초에 의해서 20세기 초반에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목적성을 띠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실 4대 문명에 해당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문명을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문명들은 시작되어서 존속된 시대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여러 문명적 요소들이 나타나는 양상도 서로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소위 4대 문명 이외에도 뭐 이를테면 미노아 문명이라든가 안데스 지역의 문명들,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문명들과 같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다른 문명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 4대 같은 표현에는 은연중에 여러 문명들 사이에서 어떤 위계가 있어가지고 이 4대 문명에 속하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중국 문명이 다른 어떤 문명들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담겨져 있어요. 자, 하지만 문명들 사이에 우월 관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 현대 고고학의 입장입니다. 자, 더불어 비교적 최근에 그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한 괵베클리 테페 같은 유적들은 그동안 고고학자들이 사용하던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튀르키예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괵베클리 테페는 일종의 신전 유적이에요. 엄청나게 정교하고 또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 유적이죠. 놀랍게도 이 신전은 12,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이 시점은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던 것보다도 거의 한 6,000년 이상 이전 시대입니다. 자, 그동안 고고학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먼저 정주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어느 한 지역에서 머물면서 지낸다는 뜻이에요. 또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종교 활동과 기념물 건축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좀 먹고 살만해진 이후에야 좀 다른 활동들이, 좀 부수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괵베클리 테페 같은 유적들을 보고 있으면 먹고 사는 것과는 관계없이 더할 나위 없이 문명적인 활동들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괵베클리 테페와 최근에 계속 발견되고 있는 카라한 테페 같은 그 인근 유적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발굴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어쩌면 10년 정도 후에는 세계사 교과서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4대 문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앞으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께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게 될 본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보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일반적으로 기원전 3100년경에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은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문명적인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여지는 시점은 도시 같은 인구 밀집 공간이라던가 문자, 기념물 같은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근데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은 이미 기원전 3500년경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여지는 기원전 3100년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집트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되는 기원전 3100년은 도대체 어떤 시점일까요? 이 시점은 남북의 길이가 거의 1000km에 이르는 이집트라고 하는 이 공간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시점입니다. 이때 최초의 통일을 해낸 왕의 이름이 나르메르였죠. 우리가 나르메르 팔레트라고 하고 이제 불리는 그 석판을 통해서 꽤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석판에는 이집트가 최초로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도상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최초의 통일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집트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상이집트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이 상이집트가 북부의 삼각주 지역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상하이 이집트는 삼각주 지역과 계곡 지역으로 지형적으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나중에 이집트로 통일된 이후에도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 지리 인식 체계 속에서는 언제나 두 공간으로 분리되어서 인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일 이전에도 여러 경쟁들, 그러니까 완벽한 고대 국가는 아니지만 군장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 단계의 정치체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군장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고대 국가보다는 좀 규모가 작고 구조도 좀 덜 복잡하고 그리고 대체로 혈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정치체를 의미합니다. 자, 이 통일 이전에 있었던 여러 정치체들 사이에서의 경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었는지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어떤 문자 기록이 아주 분명하게 남겨져 있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고학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운 좋게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경쟁들을 은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유물들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벨 엘 아라크의 석도라고 불리는 유물이죠.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데 이 돌로 만들어진 칼은 대략 기원전 33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집트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즉 이집트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유물이죠. 자, 이 석도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돌칼입니다. 황석을 사용해서 만든 돌날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 돌날 부분에서 실제 사용흔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칼이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칼이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 칼날 부분에 무엇인가 자른 흔적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자를 때에 자르는 물체에서 남겨진 그런 어떤 흔적이 확인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이 돌칼은 의례용으로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그 모양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 그런 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돌날 부분보다는 이 칼의 손잡이 부분, 상하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손잡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잡이의 앞면에는 여러 동물들이 막 얽혀져 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 사이에서 이 동물을 제압하는 아주 영웅적인 인물이 양손에 이렇게 그 야수들을 움켜쥐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장면은 이 손잡이의 뒷면에 있어요. 뒷면의 장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상단부를 보시면 레슬링을 하듯이 이렇게 맨몸으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그 아래쪽 단에는 몽둥이처럼 보이는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배예요. 이렇게 U자형으로 생긴 배를 타고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아마도 나일강에서 벌어진 군사적인 충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유물이 만들어지던 그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3300년경 이집트가 하나의 국가로 완벽하게 통일되기 이전에도 상당히 큰 규모의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자 역시도 대략 기원전 3400년에서 3300년 경이 되면은 그 초기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고대 이집트의 신성 문자, 상형 문자라고도 하죠. 무엇인가 실체를 시각적으로 아주 능숙하게 표현을 해낸 그 문자의 초기 형태들이 발견이 돼요. 이 시기에 이미. 이를테면은 엘캅 쪽에서 발견된 암각화에서는
여러 가지 새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새들은 훗날 이집트 문자 체계에서 중요한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비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확인된 유제의 무덤에서도 상아로 만들어진 라벨이 이제 출토가 되는데 그 라벨 표면에도 문자의 초기 형태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라벨들은 무엇인가 물품에 달려 있었던 이름표들이었을 거예요. 이 물품의 소유자나 혹은 이 물품의 종류, 또 이 물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는 문명적인 요소들이 나타나고 한 300~400년 정도 동안의 준비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기원전 3100년경부터 전체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면서 이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고대 이집트 문명은 우리들 현대 한국인들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시공간입니다. 사실 관계가 전혀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이집트를 더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 문명을 바라볼 때 우리는 특별하게 어떤 감정이입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대상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그 고대 이집트라고 하는 대상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이 이집트 문명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문명을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들 현대 한국인의 어떤 문명사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 되었던 나일강과 그 강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비옥한 땅, 사실 고대 이집트의 문명을 탄생시킨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검은 땅이라고 불렀던 그 공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이집트로 떠나보시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